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잠긴 것 같은 느낌은 정확합니다.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뜬 지 한 7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눈 뜨자마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 국민연금 가입 내역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직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건설회사 캐드에 급여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해놓고 낮에 회사 가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이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230만 원은 내 월급이었고 그 캐드 직원은 300 얼마를 준다고 하고 데려와 놓고는 200 얼마를 준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진 거였어요. 그렇더라고. 이거 봐요. 제가 그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라는 말이 뭔가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그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냥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 네. 여튼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토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연금 리스트에 없었던 곳들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알바라고 퉁쳐서 부르거든요. 보통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그냥 그 자리를 빵꾸만 나지 않게 유지만 해주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제 성격상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최저임금보단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바라고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는 펜시점이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펜시점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많았었는데 저의 첫 그 알바 경험은 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아마 시급이 한 1,700원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오래 하지는 못했고 짧게 한 2-3시간 정도 학교 마치고 가는 길에 알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인 걸 모르고 고용했던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학생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때 약간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학생을 알바로 쓰는 게 좋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알바비라고 12만 원, 13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돈 번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사실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배달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시도 때도 없이 시켜 먹는 친구들의 대화가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내가 돈 번 거를 탁 내놓으면서 그때 아마 치킨인가 피자가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제 돈으로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받은 현금 알바비를 바닥에다가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사진을 찍어둔 게 있는데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블로그에 제가 지금 푸사로 쓰고 있을 텐데 1,000원짜리가 작게 변하기 전에 사진이라 가지고 진짜 오래된 사진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알바하면 가장 만만한 게 편의점 알바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더웨이랑 CU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바이더웨이가 지금은 없죠. 진짜 얼마나 오래된지. 제가 바이더웨이에 일을 했을 때는 서울에서 뭣도 모르고 제가 밴드 공연 너무 좋아하니까 서울에 살면 밴드 공연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서울에 올라갔는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저 돈도 없고 서울에 지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밴드 쪽에서 만난 언니 집에 얹혀가지고 한두 달 정도 또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고 그 언니는 너무 바쁘고 되게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언니가 되게 착해가지고 제가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지낼래? 라고 해가지고 그 언니의 원룸에 같이 살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원룸에서 둘이 부대껴 살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저를 지내게 해준 그 언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근데 저희가 사운드홀릭 레이블에 되게 심취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막 같이 슈퍼키드, 쿠레이지, 스컴백, 다이스 막 그렇게 보러 다니고 했었던 언니인데 그때 같이 공연 다녔던 언니들 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들을 리 없겠지만 그때 다들 언니들이어가지고 저 막 밥도 사주고 마음도 써주고 막 제가 상담 같은 거 요청해도 엄청 되게 자기 일처럼 얘기해주고 그랬었던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잠깐 콩 언니랑 같이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신촌에 고시원 방을 얻었었거든요. 그때 방도 진짜 제일 싼 데로 주세요 해가지고 침대 놓여있고 고만한 공간 하나가 더 있는 정도의 팔 벌리면 다 닿을 정도의 좁은 고시원에서 제가 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단 고시원 바로 앞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이게 평일이랑 주말 알바를 따로 써가지고 저는 평일 주 5일만 10시부터 10시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말에는 공연을 보러 가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사람을 더 좋아할 때여가지고 일 끝나고 뭐 사장님이나 주방 삼촌이나 뭐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진짜 잘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쳐다도 보기 싫은 아저씨들인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 연고도 없고 친구라고 해도 뭐 밴드 쪽에 덕친들이 있긴 했는데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뭐 잘 안 만나주고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그 아저씨들이랑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들도 다음날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붙잡아 놓진 않았어요. 제가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저의 그 토토로 가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는 토토로 가방이 있는데 그 토토로 가방이 제가 산 건 아니었고 제가 토토로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걸 살 돈은 없었거든요. 이게 또 무려 정품으로 사게 되면 돈 꽤나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그 고시원에 살 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그 토토로 가방을 준 거였어요. 그 고시원에서 바로 대각선 앞방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 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언니가 알바하러 가고 그 방이 비워져 있으면 제가 가끔 치워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방을 치우다 보니까 그 언니 방에 그 토토로 가방이 있는 거야. 근데 아마 침대 밑에 처박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잘 해준다고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말려놨어요. 근데 알바를 끝내고 온 언니가 이걸 세탁기에 빨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제 말려놨다라고 했더니 이거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고 드라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너 가져라 이러고 나한테 준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언니도 문희준 팬이어가지고 토토로를 샀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토토로를 알게 된 것 자체가 문희준이 토토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던 거고 문희준 솔로 앨범에 보면 토토로 안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편곡해서 샘플링해서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좋아요. 토토로를 보면 중간에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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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멜로디가 약간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는데 그거를 편곡으로 한 거거든요. 그 언니가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이 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급도 적고 타임도 짧으니까. 근데 저는 돈가스 집에서 주 5일 12시간을 일해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배포가 되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띠용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언니는 그날 현금으로 이제 알바비 60만 원을 봉투에 받아왔어. 근데 그거를 통장에 입금도 안 하고 봉투째로 들고 밥을 먹으러 가고 찜질방에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또 얼떨결에 따라가가지고 비싼 초밥도 얻어먹고 이제 찜질방까지 같이 갔는데 그냥 그 캐비넷에다가 현금 봉투 자체를 그냥 턱 넣는 거를 보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제가 온 세상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 혹시 도둑이 들어서 돈을 훔쳐가면 어떡해요? 뭐 하다못해 내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60만 원으로 끝나는 거야. 상관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살면서 PC방 알바를 해서 6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자기 월급을 하루 만에 탕진을
한다? 그러면 남은 날들은 뭘로 살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언니가 씀씀이 같은 걸 보면 되게 부자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네, 이제 들어요. 가족이랑 뭐 사주가 안 맞아가지고 따로 나와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 보면 어쨌든 뭐 이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일을 했던 돈가스 전문점이 신촌에 있었고 손님도 연세대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밴드에 엄청 심취했을 때잖아요. 가게 안에 노래를 전부 다 밴드 음악으로 틀어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 한 명이 지금 나오는 노래 누가 선곡했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자기가 권정열 친구라고 그 새끼 학교 오면 잠만 쳐잔다고 많은 척을 했었는데 오해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권정열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역시 신촌이라 다르군 막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저한테 계산을 하면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가는 거야. 사실은 제가 그 돈가스 집에서 일하면서 쪽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쪽지를 제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와, 그때 저는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첫 번째 바로 한 건 아니고 그 손님이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낯이 익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이쯤 되면 연락 한번 해주는 게 예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손님이 앉아서 밥을 먹고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에는 제가 계산대가 조금 단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단이 높은 데에 서 있어가지고 이분이 키가 작게 느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세대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만났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키가 작은 거였어. 제가 키가 160이 안 돼요. 158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때쯤에 내 입장에서는 조금 예의를 차린다고 옷도 되게 샤랄라하게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기 좀 그러니까 구두도 한 3cm 정도 되는 거를 신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연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나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키의 남자가 서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손님으로 받아왔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어쨌든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손님이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오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그냥 뭐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찢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저랑 인사를 나누자마자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계속 자기가 연대 무슨 과고 자기가 과 대표고 뭐 어쨌든 그런 자기의 막 능력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사실 그런 거 되게 관심 없거든요. 그냥 너와 내가 마음이 맞아서 그냥 즐겁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 자신의 능력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난 듣고 있지도 않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까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갔어. 밥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만났으니까 기분 나쁘게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맞장구 쳐주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래서 리액션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어떤 분인데 뭐 자기한테는 이렇게 이런 교육 방식으로 자기를 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막 구구절절 하는데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고시원 그 좁은 방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밥 먹은 것도 더치페이, 그다음에 차 마신 것도 더치페이. 네, 정확하게 10원까지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랑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10원 하나까지 더치페이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주머니에 제가 동전을 가지고 다닐 때여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다 나눴어요. 정말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근데 제가
직장 이야기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다들 전공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볼 생각을 안 해봤냐? 라고 묻는데 안 해봤겠어요, 제가? 제가 사실 대학 때 전공이 연예 매니지먼트 공연 이벤트이다 보니까 선배들이 매니지먼트사나 콘서트 기획사 같은 데로 취업을 좀 잘 갔어요. 그래서 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여자 매니저 구하는데 해볼 생각이 없냐? 라는 제의도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는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운전면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운전을 이렇게 뭐 부산, 광주, 수원 뭐 이렇게 다닐 자신도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대학 다닐 때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뭐 있냐라는 글을 봤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인용할 티로 운전면허가 없어서 매니저 일을 시작 못한 거라고 썼던 것 같아요. 이번 명절 때도 사실 친언니가 저한테 네 매니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제 전공 살려서 하고 싶죠. 아, 근데 여기서 전공이라고 말하는 거는 학교 전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타고난 오지랖, 요런 성격. 제 전공은 오지랖이죠. 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뭐 공연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제의도 들어왔었고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 길이 아닌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매니저, 뭐 공연기획 이쪽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좀 많고 사기꾼도 많아요. 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 공연 보러 다닐 때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실장님이 두 분 계셨는데 사실 김 실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일자리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까워요. 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엔지니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때는 되게 용기가 없었어요. 엄청 제가 기계치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라고 말을 들으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김 실장님 밑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를 했으면 지금 또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잘 됐든 안 됐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하는 게 없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라고 하면 김 실장님 밑에서 엔지니어링을 배우지 않았던 거 그거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제의를 하시고 제가 거절을 하고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미연이가 엔지니어링을 실장님 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미연이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제 팟캐스트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연이를 그대로 미연이로 출연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고 아마 저희 방 잡아놓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다한 이야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엔지니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대구에서 강 실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또 좋게 봐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 실장님이 저한테 직장 소개를 꽤 여러 군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시원찮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곳을 다니지 않고 있었던 거고 일단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를 얘기해보면 강 실장님이 걸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의 매니저를 네가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제가 그 사무실에 일주일 정도 출퇴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좋지 않으면 좋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 팀이 잘 될 거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데뷔는 했어요. 제가 매니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고서는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군대 위문 공연 위주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멤버를 재정비하고 컨셉도 바꿔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을 마지막으로 기록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는 운전도 하고 지역이동도 자유로운데 내일 모레 40인데 저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혹시나 매니저 일을 진짜로 제가 하게 된다면 미디어 랩 시소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뭐 은희 언니, 수기 언니가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서 좀 오히려 눈이 약간 돌아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미디어랩 시소 이메일 주소로 자기소개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매니저 모집 공고도 없었어. 근데 나 혼자 지금 이걸 시소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물론 그때 정중하게 지금은 채용 계획이 없으니 추후에 공고가 뜨면 지원해달라 라는 이메일 답장을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실 매니저 공고가 한번 떴었잖아요. 그게 아마 봉선 언니 매니저분을 뽑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제가 또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감이 지나고 나서 봐가지고 지원을 못했어요. 참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랩 시소 저를 로드 매니저로 써주세요. 심부름만 해도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좋아하는 유명인하고 절대 가까워지지 않겠다. 막 이런 쓸데없는 고집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도 하고 싶고, 저는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너무 늦게 좀 알아버리기는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거를 직업으로 가지면 나중에 일적으로 힘들 때 도망갈 곳이 없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취향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의 취향은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좋아하는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연기획사에 취업이 되긴 했어요. 대표가 작곡가였고 이사가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 가수였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출근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나갔을 때 구성원이 대표, 그리고 이사, 그리고 남자 대리, 다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저는 대리 옆자리에 앉아서 대리한테 일을 배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대충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근데 회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출근을 해서 뭐 청소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점심은 돈으로 따로 주진 않고 그 복층이어가지고 복층에 올라가면 밥솥도 있고 뭐 김이라든지 참치라든지 되게 그냥 저장 가능한 실온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점심은 대충 그렇게 먹어라. 그런 설명들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행사가 있었나 정확하진 않는데 행사를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관공서하고 많이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보통 공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출연하는 가수들,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물 같은 걸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가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표랑 이사한테 되게 까이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 대리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리가 빠지고 나니까 대표가 할아버지였고, 그다음에 이사가 약간 중년의 여성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땐 20대 초반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가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이사가 저한테 너 데리고 다니면 손녀라고 묻는다고 되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손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되게 어이없었던 건 뭐냐 하면, 여기도 대표랑 이사가 되게 윽박 지르는 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도 안경을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안경 좀 작은 걸로 바꾸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 그냥 이 안경 뭐 돈도 없고 그냥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얼굴 작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큰 안경 쓰는 건 알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얼굴 작아 보이려고 안경 큰 거 쓰고 다니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나는 큰 안경이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쓰고 다니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얼굴 작아 보이기 위해서 큰 안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는 한 적도 없는 말을 막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윽박을 지르는데, 아, 나 좀 약간 그때 스트레스였어. 앞서 직장 얘기를 할 때도 약간 언뜻언뜻 비쳤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 잘못이 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걸 진짜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대표랑 이사가 세트로 저한테 되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엄청 윽박 지르면서 약간 진짜로 자기 손주 다루듯이 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손주라고 얘기 듣는 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뭐 어쨌든 좀 이상했는데, 그때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아마 처음 나갔던 행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영등포와 함께하는 뭐 가을음악회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사가 어쨌든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대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의 엔딩 쪽에 추가열 가수가 나왔었어요. 근데 추가열이라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또 제가 SM 빠순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열이 나온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추가열이 노래를 하기 전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또 저는 사심 채우느라 준비 이렇게 도와주러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 추가열님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엄청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타이틀곡만 얘기를 하면 그냥 오늘 공연하니까 잘 보이려고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추가열 1집의 전곡을 다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눈 반짝거리면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엄청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곡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해서 1집 다 들었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가수분이 엄청 기분 좋아하셨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덕질이 살면서 몇 번씩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좀 약간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게 요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에 행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호텔 행사였고 출연진도 엄청 빵빵했어요. 막 인순이님 오시고 건아들 막 심수봉님 이런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엄청 큰 행사였고 호텔 행사라는 걸 제가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그 가수분들이 오시면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인솔을 해드렸던 뮤지션 쪽에서 저한테 일 되게 잘한다고 대표랑 이사한테 직원 되게 잘 뽑았다라고 칭찬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내가 그래도 여기선 되게 쓸모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람 잘 뽑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랑 이사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뭔가 자신들의 권위 같은 거를 좀 내세우고 싶었는지 행사를 해도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호텔이니까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라고는 꼴랑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뭐 자기들끼리 회의할 게 있으면 시차를 좀 두고 같은 곳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우리는 호텔 뷔페 먹을 건데 니는 뭐 다른 데 가서 뭐 식사를 해라.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엄청난 길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호텔 안에 저 뷔페 말고 다른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배는 고파 뒤지겠고. 와, 근데 진짜 제가 그 호텔 안을 아마 층층이 다 뒤졌을 거예요. 식당이 어딘지 몰라서.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진짜 찾다가 마지막에 거의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거기 진짜 되게 수상한 철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라도 열어서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식당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이었던 거예요. 엄청 넓었는데 아마 구내식당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먹는 뷔페가 아니라 그 안에 그냥 호텔 직원들이 먹는 구내식당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문을 벌컥 열지도 못하고 빼꼼히 열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던 이모님들이 제가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길 잃어버렸나? 하면서 엄마 어디 계시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공연 행사 팀인데 그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저는 식사 뷔페 말고 딴 데 가서 하라 그러는데 제가 식당을 못 찾겠다. 혹시 아시면 얘기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사정 설명을 막 했더니 그 이모님들이 일로 와라. 일단 일로 와라. 배고프면 일단 밥부터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식당 밥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게, 그때 나 되게 서러웠거든. 그때 그분들이 뭘 드시고 계셨냐 하면, 정말 막 썰은 오징어 회하고, 막 미역이랑 초고추장 잔뜩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도 고봉밥 한 그릇을 퍼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미역을 막 초고추장이 막 푹푹 찍어가지고, 저 미역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제가 밥을 허겁지겁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아까 막 횡설수설했던 거를 다시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에 계시던 이모님들이 그 못된 사람들 좀 보라면서 자기들은 호텔 뷔페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는 밥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 말도 안 해주고 식당이라고는 이거 구내식당 이건 정말 직원들만 먹는 데라 가지고 여기를 얘기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진짜 못됐다 하면서 굶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엄청 진짜 이모님들이 욕을 같이 해주셨어.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미 그 밥을 먹는 거에서 소외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악의로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되게 멘붕이 심하게 온 상태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행사는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밥을 허겁지겁 먹고 모이라는 시간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워낙에 뛰어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 챙기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공연자분들을 인솔하고 그 무대 뒤에서 막 긴장 풀어드리고 그런 걸 막 했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인순이님이 스탠바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라고 해서 전공이 이런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뭐 서울에 연고도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분도 되게 좋으셨어.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손도 막 잡아주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몸이 힘들어도 뭔가 되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사실 정말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사람 상관없이 순수하게 일적인 재미로만 따지면 여기가 베스트 몇 이렇게 안에 들 것 같아요. 뭐 3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재미있었던 거는 여기.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매니지먼트나 공연 기획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됐냐 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운전은 대표가 하고 조수석에는 이사가 앉아있고 저는 사실 뒷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분들이랑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직장 상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부르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알지도 못했고 그냥 좀 또 멘붕이 온 거예요. 이미 그 호텔에서 겪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멘탈을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었는데 노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니는 뭐도 못하고 노래까지 못하냐면서 뭐 하나는 잘해야 될 거 아이가 하는 거야. 분명히 그 행사장에서 엄청난 칭찬을 많이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뭔가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네 집이 구미라 그랬나 이러면서 갑자기 구미에다가 저를 떨궈 놓고 갔어요. 날 버리고 갔어. 제가 그때도 사실 길을 잘 모르니까 알고 있는 거라고는 홈플러스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화장실 앞에 미니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엄마 입장에선 제가 서울 가가지고 공연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날 제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구미 홈플러스에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서울에서 일하는 아가 구미 홈플러스에 뭐하러 있냐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대표가 나 여기 떨구고 갔어 막 이러면서 엄청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버스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집에 갈 때는 아마 콜밴을 타고 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날 펑펑 울면서 그 주말을 보내고, 이제, 나 다시 서울 갈게, 이러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맞다. 여기서 제가 또 놀랐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가 관공서랑 일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나라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뭐 무슨 시청, 군청, 뭐 문화회관 이런 데랑 연결을 해가지고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이사가 저한테 백화점을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갑자기 웬 일하다가 백화점? 이러고 근데 일단 가자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어떤 그 특정 브랜드 뭐 D 뭐 그 브랜드에 가니까 직원이 이사를 엄청 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자주 오시는 데인가 보다. 뭐 그래도 가수니까 화장품 사러 잠깐 들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이사가 이 그 D 브랜드의 영등포 지점에서 화장품을 아주 많이 사가지고 지난달 영등포 지점이 전사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다 이사님 덕분이다. 막 감사하다. 미리 주문해두신 제품 오늘도 포장 잘 해놨다. 이러면서 종이 가방을 잔뜩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받아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 D 브랜드가 새겨진 커다란 손거울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사가 그걸 딱 주면서 이건 너 가져라. 여기 원래 샘플도 안 나오는데 나라서 이런 거 챙겨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이 화장품이 이사가 본인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화장품을 잘 챙기래요. 그래서 챙기라니까 나는 일단 잘 챙겼고 그 문화회관에 도착을 했는데 그거를 들고 내리래. 그래서 와 내가 여기서 이제 쎄한 거야. 그래서 그 문화회관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사가 너무 막 밝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길래 이제 저도 따라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엄청 밝게 인사를 하고 이사 옆자리에 앉았죠. 근데 거기 있던 그 아저씨의 스몰톡의 첫 마디가 그때 주신 화장품 아내가 잘 쓰고 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고 제가 들고 들어온 포장된 그 화장품을 또 그 아저씨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건넨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서 그 화장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몇백만 원인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다 부정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제가 뭐 소소하게나마 꿈을 가지고 있던 공연계가, 이렇다니. 그래서 막 그 문화회관에 속한 사람들도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행위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고, 행사를 몇 번 나갈 때마다 그 상황이 막 떠올라가지고, 여기도 뇌물 주고 들어왔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 기억에 이 회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공연기획사를 다니는 데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대구에 공연기획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회사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급여도 밀려가지고 회사 문 닫니 많이 막 이랬으니까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뭐 오케스트라 기획서 이런 거를 쓰는데 일단은 저 거기 기억나는 거는 찻잔이 하트 모양이었다. 이거랑 그때도 대표랑 남자 직원 한 명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는 엄마 집에 살 때였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기차 끊길 시간에 못 가면 그 남자 직원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고속도로로 가면 사실 뭐 2,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긴 한데 자기한테 비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톨비 써가며 기름값 써가며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표가 그렇게 하라니까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쯤 지나고 이제 월급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다닐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아마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집 그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를 계속 하면서 네, 계속 전화해가지고 월급 언제 주실 거냐고 네, 계속 전화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로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때 못 받았던 급여가 한 몇십만 원 정도 됐었는데 맨날 찔끔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대구 공연기획사에서 밀린 월급을 이제 계속 닥달을 하면서 그냥 마냥 놀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그때 동네 CU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일했을 때는 패밀리마트였어요. 지금은 CU로 바뀌었어요. 진짜 너무 옛날 얘기다, 그죠? 근데 그때 제가 CU에서, 그러니까 패밀리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아이스크림 기계가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어떤 통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기계에다 딱 꽂아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쭉 짜져서 나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진짜로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사장님이 한번 맛을 봐라 그래서 그거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하나를 그냥 되게 턱 하고 해서 바닐라 맛을 쭉 짜주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는 사람마다 학생들한테는 그런 걸 권하기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나도 양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아니면 어른들이랑 같이 오는, 아니면 약간 술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사러 오는 그런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영업을 했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되게 비싼데도 하나씩 되게 잘 사 먹었어요. 양이 많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니까 엄마도 집에서 혼자 심심하고 뭐 이러면 편의점에 와가지고 테이블 앉아가지고 같이 놀다 가고 손님 없을 때 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1 플러스 1 하는 상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이거 1 플러스 1 하는데 한 개에 얼마값 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마트 할인가보다 더 싸니까 쭈쭈바 같은 걸 엄청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있으면 좀 시골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날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때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앉았다가 가시려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을까 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도 요거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른 얘기인데 제 엉덩이를 보고 그렇게 며느리 삼고 싶다. 그렇게 손주 며느리 삼고 싶다. 그랬었어. 제가 좀 하체 비만이라 가지고 엉덩이가 좀 튼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 잘 낳을 엉덩이다. 막 이렇게 엄청 탐을 내셨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도 출산에 꿈이 없어요. 닥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 타임 알바였는데 새벽 알바가 펑크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내가 요때 일을 보고 올 때까지만 좀 대신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새벽 타임도 가끔 종종 했었어요. 그럼 새벽에는 거의 담배나 술 사러 오는 손님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도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이었어요. 돈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담배 한 갑을 사고 돈을 던지길래 나도 동전 잔돈이 나왔는데 던졌어. 그래서 동전이 또르르르르르 굴러서 저기 끝에까지 가서 퉁 하고 착 멈췄어.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던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돈을 던진 거에만 화가 난 거야. 근데 사실 내가 좀 오바긴 했는데 그 사람은 지폐를 던졌잖아요. 근데 나는 잔돈이 동전이었으니까 동전을 던지니까 이게 파급력이 더 심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큰 소리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지인들이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님이 먼저 나한테 돈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돈 던져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큰 소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되게 덩치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제 경찰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정리해가지고 데려갔어. 근데 앞만 봐도 그 담배를 산 사람은 술이 취해 있었고 저는 쪼매나잖아요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딱 갈라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달래서 나갔어요. 지금 같으면 바로 경찰서 갈 텐데 여기가 시골이고 옛날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달래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나서 저는 사장님이 오면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왔다 갔다. 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봤는데 또 앞으로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진상들 많으니까 진상이다 하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토닥거려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이제 싸우지 않고 어쨌든 간에 제가 원래 오후 시간대 알바니까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어제 깽판을 친
그 덩치 큰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난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112 신고하려고 전화기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 험상궂었던 그 얼굴에서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니 X 조카라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셨냐고 막 그랬더니 사실 저의 고향 동네가 좁긴 좁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동네긴 한데 내 X 친구 아이가 이러는 거야. 순간 또 태세 전환 진짜 빠르게 삼촌 친구셨냐고 몰랐다고 하도 밤에 진상들이 많이 와서 나는 그 똑같은 진상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거는 그 진상 소리 안 했어도 될 뻔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참 어쨌든 간에 자기 친구 조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이런 때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삼촌도 와가지고 나한테 니 누구랑 어쩌고 했다며 이래가지고 내가 몰라 하면서 삼촌 친구들 왜 다 저 모양인데 하면서 삼촌도 맨날 깡패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삼촌 친구들도 다 깡패 같다면서 내가 완전 싫다면서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하면 제가 아까 돈가스 집도 얘기를 했는데 알바를 하다 보면 출근되는 남자 손님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별의별 프로포즈를 다 받았는데 제일 약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와가지고 음료를 사면서 1번, 4번, 5번 손가락은 접혀 있고 2번, 3번 손가락 사이에 카드를 끼워서 정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아들들이 이걸로 계산해라고 얘기하면서 주듯이 그따위로 카드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드라마 겁나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삭혔으면 되는데 카드를 누가 그런 식으로 내냐고 서로 예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지도 진짜로 드라마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번쩍 하면서 카드를 다시 잡아서 두 손으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결제를 해주면서 혹시나 다른 데 가서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진짜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겁대가리도 없지. 얼마 전에 그렇게 막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그 사단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걸 못 고치겠는 거야. 제 사주에 불이 많기는 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걔가 음료수를 사서 돌아 나갔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여동생한테서 카톡인지 문자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혹시 내 친구한테 언니 전화번호 가르쳐줘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네 친구한테 내 번호를 왜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언니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이런 일 있었다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었지. 재수 없었다. 근데 그건 네가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더니 그거 내 친구야. 크크크크크크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이랑 또 친한 쪽에 속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이런 일 있었다 얘기를 하다가 내 동생이 그거 우리 언니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애가 날 이렇게 한 사람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걔가 진짜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나랑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나랑 내 동생이랑 3살 차이 나거든. 나이가 먹고 나니까 지금은 개념이 좀 바뀌긴 했는데 20대 정도밖에 안 된 제가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애랑 만났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연하를 만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하가 많이 꼬이는 편이라 가지고 계속 연하를 만나긴 했는데 연하를 만나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애새끼 키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냐고 그러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얘도 좀 가벼운 거였는데 얘도 정말로 결혼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워낙에 동네가 좁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이러니까 한 2, 3학년 정도 차이가 나면 서로 얼굴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알바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들어와가지고 걔도 진짜 키가 조그맸는데 나보다 작았으니까. 근데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키가 160이 안 돼도 군대를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걔는 직업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걔가 진짜로 직업 군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고 와서 뭘 산다고 이렇게 돈을 내밀고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누나 저 알죠?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누구? 그랬어. 누군지 알아요, 사실. 왜냐면 내 동창의 동생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누구? 이랬더니 아, 저 누구누구 형 동생이라면서 누나랑 동갑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러고 그냥 아는 척을 했어. 그랬더니 아, 누나 하면서 막 되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잘 가! 하고 나는 보냈지. 근데 그 다음에도 몇 번 군복을 입고 와서 뭐를 이렇게 조금 사가는데 자꾸 말을 거니까 제 딴에는 그냥 아, 그래, 뭐 그때는 사람 더 좋아할 때라서 말 시키면 다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몇 번 오다 가다 막 아, 누나 저 또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나 저랑 결혼할래요? 이러는 거야. 내가 미쳤어? 왜? 이러면서 이랬더니 누나 저랑 결혼하면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월급도 많고 자기랑 살면 되게 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와가지고 진짜 누나 저랑 결혼하면 인생 핀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딴 사람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고 마지막엔 아마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난 나보다 키 작은 남자 싫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에 안 왔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되게 끈질기게 몇 번이나 찾아왔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도 내 여동생이랑 동창이었어. 이놈의 3살 차이들 진짜. 나 징그러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짜 변태 같은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가게에 항상 이렇게 캔커피를 사가는 단골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부라서 배우자랑 같이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료를 항상 사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품이 진짜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지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인사도 해주시고 막 서로 그냥 막 스몰 토크 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혹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하길래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 중에 희미 씨를 좋게 봐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만나볼 의향이 있냐라고 하길래 그냥 한번 와서 직접 얘기를 하셔야지. 저 이런 것도 약간 못 참거든요. 그러면 직접 와서 얘기하시라고. 근데 왠지 저는 그러니까 남한테 건너서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표현으로는 소심하거나 좀 약간 기가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빼빼 마른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건장한 나 왜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랑 자꾸 엮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엄청 어깨 넓고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170 얼마 정도 돼 보이고 어깨가 이만한 엄청 살집이 있는 덩치가 큰 남자가 들어와서 희미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냐고. 예나 지금이나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냥 뭐 되게 친절하시고 외모도 되게 제 이상형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 일할 때 막 물건 정리하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긴 머리를 양갈래로 따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귀여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거는 저의 모습이 아닌데 허허허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번 주말에 데이트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디밴드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에 베이스를 치던 디 언니가 마지막 공연이 잡혀 있었어가지고 난 그걸 가야 되는데 그날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인디밴드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동행하는 걸로 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저는 그걸 가야 되니까 이번 주에 데이트 할 수 없다. 뭐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차가 있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싸 난 차비 굳었고 게다가 점심을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니까 점심 맛있게 먹고 차 얻어 타고 서울 갔다 오면 되겠다.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로 제가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남자랑 단둘이서 게다가 내 발도 아니고 남의 차에 얻어 타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어디로 갈 줄 알고 내가 그 차를 얻어 타고 가겠다고 한 거야.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차를 얻어 타고 서울에 진짜 홍대를 들어갔어. 자가용을 가지고 홍대에 들어간다는 건 나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적당히
차를 대고 이제 공연을 다 보고 이제 디언니가 마지막이니까 인사를 하러 간다고 언니 가면서 제가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셨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디언니는 제가 그 남자를 데려갈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미리 언니 제가 오늘 누구를 데리고 갈 건데 언니가 봤을 때 어떤지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냥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더니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 그리고 대화를 몇 마디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새끼가 왜 변태였냐 하면 내리려고 제가 문을 열고 제가 문을 미리 열었기에 망정이지 문 닫고 인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문부터 열고 오늘 감사했어요 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니까 차비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또 순수하게 띠용 이래가지고 무슨 차비 이랬더니 뽀뽀를 해달라는 거야. 미친놈이지. 제가 아무리 그때 겁대가리가 없었어도 그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문을 탁 닫고 귀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고 나서 새벽이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고. 근데 나는 이미 거기서 파사삭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디언니도 마지막에 이제 뒤풀이 같은 거를 끝내고 새벽이 됐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온 게 새벽이니까 둘이서 이제 메신저로 난리가 난 거야. 막 내가 언니한테 언니 아까 그 새끼가 나한테 뽀뽀해달라 그랬다면서 막 그랬더니 야 그 새끼 별로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하고 근데 이게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 되게 위험한 게 내가 어디서 언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은 날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네 깡패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로 겁대가리 상실하고 우리 만나요 이랬으면 내가 깡패랑 만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편의점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콜센터 얘기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대구 공연 기획사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강 실장님이 소개를 해준 술집이 또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진짜 강 실장님이 여기저기 소개 많이 해줬어. 제가 밴드 좋아하고 이러니까 에밀리가 한국에서 에밀리 코리아 사무실을 오픈을 하면서 한뮤직 잡지랑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밴드 쪽으로 엄청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를 그 한뮤직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저를 한뮤직 그 에밀리 코리아에다가 꽂아 넣으려고 저한테 실제로 보도기사 하나 만들어 오라는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어딘가에는 제 이름으로 작성이 된 보도자료가 있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인터넷 상에서도 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 실장이 너무 웃겼던 게 저하고 또 다른 후보가 한 명 있었던 거야. 누구를 에밀리에다가 집어넣을지. 그래서 두 명한테 동시에 똑같은 주제를 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저 말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술 먹고 노는 데만 관심 있고 밴드맨들이랑 놀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기간을 못 지켰고 저는 뭐 공연 기획을 전공해서라기보다는 일단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면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실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주세요가 아니라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반드시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보도자료를 예를 들어서 뭐 12일 오후 6시까지 내라 이랬으면 오후 5시 반에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강 실장님이 딱 보고 되게 잘 썼다 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인터넷 어디에 게재가 될 거다 라고 해서 나중에 게재가 되고 나서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로 내 글이 올라갔네? 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뭔가 이게 합이 좀 잘 안 맞았던 건지 입사 이야기는 좀 이렇게 사라졌어요. 제가 그래도 에밀리 코리아 사무실까지 들어가 봤었는데 좀 안타까웠고 거기가 잘 됐으면 또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공연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일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미 너무 어리고 젊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리트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회가 생기면 좀 한번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근데 술집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에밀리 코리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긴 어떤 데였냐면, 강 실장님이 대구에서 실용음악 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원에 엔지니어링을 배우러 다니셨나? 뭐 그랬던 분이 대표야. 그 술집의 사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자기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차린 술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엄마 집에 살 때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근데 또 술집이니까 밤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밤에는 좀 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그냥 시키면 뭐든지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술집 사장이 좀 변태 같았어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약간 변태적인 면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변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피부가 좋은 비결이 뭔지 아냐, 막 이러면서 그때 사장이랑 주방 이모랑 홀 담당 남자 직원이랑 나랑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저도 홀 담당이었고 근데 그 홀 담당 남자 직원은 다른 술집에서 그래도 한 몇 년씩 일하던 베테랑이어서 이렇게 픽업이 돼서 온 거였고 나는 완전 초보니까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막 오픈한 가게라 가지고 저하고 이제 주방 이모님하고 같이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재료를 막 사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가게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그 라광이라는 그 라이브 클럽 있는 그 어디 근처였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첫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손님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서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테이블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손님 하나가 안주로 나온 생선포? 생선찜? 같은 거를 이렇게 젓가락 들고 너무 짜다면서 남자 직원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손님 죄송합니다. 이거 알아보고 다시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막 계속 죄송합니다. 주방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님이 그 짜다고 말했던 그 안주를 젓가락에 한금 집어가지고 남자 직원 입에다가 쑤셔 넣었어요. 근데 그냥 먹어봐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 다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사실상 그 남자 직원이 제일 당황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 직원도 되게 충격! 그러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오픈 다음부터는 뭐 손님도 잘 없고 뭐 다 지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설마 지인이 그렇게까지 직원한테 막대할 것 같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사장이 저를 불러놓고 계속 헛소리나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얘기들이 전부 다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은 또 다 안 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싶은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사에는 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약간 난 아티스트 약간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 실장님이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강 실장님이 소개해주신 직장들은 대부분 조금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 시험 삼아서 한번 들어가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실장님이 저를 약간 이용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를 예쁘다 해주시는 분이었어가지고 제가 실장님이 소개해주는 데는 어지간하면 다 가보려고 했던 거였고 그때 그 여자 걸그룹 매니저 하라고 저 얘기할 때도 산술 축제 놀러 갈래 이래가지고 데려가시면서 그때 얘기를 꺼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저한테 그런 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막 그런 데를 갔었는데 참, 강 실장님 그러고 나서 한참 못 봤어요. 원래 대구에 인디밴드 공연을 주로 하셨던 분이고 제가 지난 회차 언제 얘기했지만 그 TCN 러브미니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강 실장님이 거의 이렇게 약간 주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했던 거라서 제가 공연 보는 제 취향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가지고 그냥 실장님 얘기하면 전부 다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 씬도 많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8.15 밴드, 12지, 해령 요런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대구 인디씬이 좀 많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강 실장님하고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졌고 한참 못 만났어요. 제가 저희 언니랑 같이 공연을 종종 보러 다니는데 그때도 그 하나 투어 V올이었을 때
크라잉너 노브레인 스토리셀러. 제가 스토리셀러가 나와가지고 그 공연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스토리셀러라고 여성 4인조 아주 하드한 락을 하는 팀이 있거든요. 요즘에 조금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팀을 보러 이제 언니하고 같이 V홀에 갔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 실장님을 마주쳤던 게 서로 놀래가지고 강 실장님이 힘이 웬일이야 이러고 실장님 웬일이세요 이러고 저 공연 보러 왔죠 하하하 이러고 그렇게 헤어진 게 마지막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강 실장님이 소개해 주신 데는 대부분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하는 그냥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 스타트업인데 기반이 없는 돈도 없고 체계도 없는 그런 데를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를 테스트 삼아 많이 넣어보셨던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 강 실장님이 희미야 너 지금 누구 매니저 할래? 그럼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강 실장님이 소개시켜준 데가 그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했던 콜센터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신한카드 콜센터를 한 서너 달 정도를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보험사 콜센터 보험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콜센터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왜 출근 준비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던 그 콜센터도 있어요. 근데 그 콜센터는 제가 처음 일했었던 신한카드 콜센터인데 똑같은 데인데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갔지. 그래서 첫 번째 콜센터를 갔을 때는 그때 신한카드 콜센터 다닐 때도 엄마 집에서 살던 때여가지고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엄마 동네에는 진짜로 일을 할 데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 동네가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그냥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이렇게 한 몇 달 통근을 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같은 걸 보고 그거를 통과하면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콜을 받는 건 아니고 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던 분들이 통화를 하는 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메인으로 하긴 하는데 옆에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동석을 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동기가 한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대출 이런 팀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간 그거 있잖아 미납 이런 데로 가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로 도시가스나 핸드폰 요금을 연결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 연결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팀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전화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랑 면대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표정을 안 보고 대화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면은 표정이 상상이 되지만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는 영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걱정을 한 것 치고는 제 성격 얘기 드렸죠. 일을 하면 기본 이상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점이고 한 사람이 30점이면 나는 20점 이상은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콜 목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거는 이상은 넘어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지치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매출이 제일 좋을 때가 입사하고 한 두세 달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도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몇 달을 했는데 제가 좀 결정적으로 이건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남의 돈을 가지고 뭔가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카드랑 연결해서 결제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조심해서 상담을 하고 좀 오바다 싶은 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말을 에둘러서 사실은 아닌데 이런 것처럼 애매한 단어를 써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보다 한두 달 정도 늦게 들어온 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입일수록 앞에 팀장하고 가깝게 앉아서 자리가 팀장하고 멀수록 오래된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신입이 앉아 있었는데 서로 자기 콜 할 때는 사실 옆에 콜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긴 하죠. 근데 내 거 하느라 바빠요. 그래가지고
막 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센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그때는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냈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갔더니 저보다 그 한두 달 늦게 들어온 신입이 콜을 잘못해가지고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 내용은 하나도 전달받지 못했고 어쨌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그 고객이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을 다시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신입이기도 하고 뭐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팀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뭐 누군가가 한 명이 그 금액을 부담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너 반, 나 반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행사 그 금액이 50만 원 정도였었어가지고 아마 한 25 정도를 나눠서 그 고객한테 물어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은 내가 저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고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는 정작 그 클레임을 받은 신입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는 근데 진짜로 간이 좀 작아가지고 나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막 100만 번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그게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근데 진짜로 또 웃긴 게 그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다? 근데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입사하고 금방 그만뒀고 그 사람도 거기서 일하다가 반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사무실을 공유했던 기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벌써 그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을 리 없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충격적인 사람이었던 건 맞았나 봐요. 그리고 보험사 콜센터는 최근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이거를 사각사각 글에서도 썼는데 엄마가 2월 28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보험사를 11월인가 12월에 들어가서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받는다고 다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 그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2주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에 시험 치러 가고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현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뭐 가볍게 통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통과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바로 투입이 됩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뭐 동석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앉아서 주어진 그 스크립트. 스크립트도 근데 보다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뭐 하여튼 되게 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스크립트는 다 치우고 정말 그냥 기본 스크립트만 가지고 그 전화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꿀이었던 게 물론 기본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계약 유치를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더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는 되게 좋았던 게 하루에 정해져 있는 콜타임만 맞추면 기본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돈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돈 주신다고 하면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 콜타임만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순수 콜타임 뭐 통화 연결음 이런 거 말고 순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시작해서 그 전화를 끊을 때까지 순수 콜타임만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를 채우면 되는 거였는데 저도 그래서 약간 꾀가 난 거예요. 계약을 성사시키든지 못하든지 간에 일단은 말을 길게 시키자. 어떻게든지 간에 말을 오래 하자.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나 한 3시 정도까지 콜타임을 빡빡하게 다 맞춰요. 오전에는 진짜로 열심히 해가지고 콜타임을 빡싹 땡겨놔. 그리고 오후에 너무 놀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한테 주어지는 그 데이터가 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라서
한 번 통화가 연결이 됐을 때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커피를 안 먹는데 회사를 다니면 그렇게 커피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되게 띵까띵까 하고 있었는데 저 말고 저랑 같이 밥을 먹던 친구가 계약을 계속 따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공격적으로 응용 스크립트를 엄청 많이 사용해가지고 계약을 계속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조금 눈치가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계약이 될 것 같은 고객을 잡았어.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잡았던 고객이 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보험은 보통 암보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계약하세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새 심사 기준 되게 까다롭잖아요. 예를 들면 저처럼 수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사 기준에서 약간 미달이 된다거나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험료가 되게 올라가거나. 그래서 제가 연결한 분이 약간 심사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분인 거예요. 이미 수술도 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마지막 그 약관까지 다 읽었어. 계약 가능성 있는 고객을 2명을 잡았었는데 한 명은 가입하고 싶어도 다른 데를 알아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다고 했던 여자분이었고 한 명은 되게 흔쾌히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하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었는데 가입하고 싶어 하신 여성분은 계속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가입하죠 라고 했던 남자는 나랑 통화 끝나고 그럼 제가 이때 제 통화를 드릴 건데 그때 받아주세요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그 통화를 하면서도 약간 찝찝했던 게 이 사람 약간 장난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 저 퇴사할 때까지 몇 날 며칠 연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 계약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 출근이고 뭐고 엄마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차 끌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락할 틈도 없었지. 왜냐하면 엄마 집으로 가가지고 동생이랑 상황 막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병원 가가지고 엄마 어떻게 장례할 건지 다 막 이렇게 서류 쓰고 막 이러느라고 그 서류 다 제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회사 연락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문자였던 것 같아요. 출근 안 하세요? 라고 와가지고 제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내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가족 돌아가시면 며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놓을 테니 정리되시면 다시 연락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엄마 장례가 끝나면 나도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크로스핏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나가고 장례 치르고 엄마 집에 이제 정리할 만한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대구 집으로 돌아와서 원룸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동안에 조금 웃겼던 거는 일단 제가 그 콜센터를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했는 만큼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급여 일자에 급여를 이렇게 받는데 제가 그 심사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심사가 통과가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아니다. 출근 준비하다가 집에서 쓰러졌던 그 콜센터는 도배하고 나서 바로 다음이니까 엄마 돌아가시기 전이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교육 담당자한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일단 회사에 와서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갔더니 왜 뭐가 어디가 아픈데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내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하혈도 하고 있고 너무 아파가지고 일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팀장, 관리자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산부인과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진 찍어보더니 모르겠다. 이거 우리 모른다. 소견서에다가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 난소의 출혈성 난포낭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다른 병원 더 큰 상위 병원을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에 이거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더 큰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가 부인과가 전문이 아니라 산과 전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만 전문으로 하는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사진, 뭐 소견서 이런 거 다 봤는데 원인 모르겠다 그러고 예방법도 모르겠다 그러고 하는 말이 생리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다시 오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그때 화이자의 부작용일 가능성은 없냐 이랬더니 절대 아니다. 그럴 리 절대 없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화이자의 부작용이 나중에 밝혀졌죠. 좀 약간 좀 의학계에서 여성 질환에 관한 연구를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때 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교육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제가 교육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몸 괜찮아지고 생각이 있으면 다시 연락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또 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갈 길이 머네 갈 길이 멀어. 남은 거를 빨리빨리 한번 쳐볼게요. 제가 구몬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습지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팟캐스트 밀림의 왕의 학습지를 밀린 편에 사연을 보내기도 했었던 저의 학습지 교사 썰. 저는 레몬사탕 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팟캐스트 밀림의 왕 학습지를 밀림 편에서 히미스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구몬이 교원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교원 그룹 연수원에서 이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연수원 가는 버스 안에서 영화 해운대를 틀어줬는데 와 정말 파도 막 이렇게 일렁이는 거 보고 내가 토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마 도착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방 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연수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에는 약간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하는 발표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나머지 3명이 저는 하기 싫었는데 우겨가지고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 그런 발표회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든 뭐든지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뭐를 떠넘기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땐 좀 억지로 있었다. 구몬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근데 저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주중에 학생 사정으로 수업을 못해도 주말에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일단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해줘야지만이 그 계약이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학습지도 한 달 계약이라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리면 내 실적에서 까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엄마 집에 살고 있었을 때고 주말을 같이 못 보내니까 엄마가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학습지 교사를 안 할 때도 주말마다 밴드 공연 보러 다니고 하느라고 집에 잘 없었는데 학습지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엄마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엄마도 집에 있으면서 이런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구몬 교사를 그만두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습지 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쯤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구몬할 때에는 선생님 한 명이 전 과목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에 10분이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국영수, 사과, 한자, 일본어, 중국어, 파닉스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다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 과목을 인계하고 관리자로 이제 승격해가지고 간 전임자는 수학 과목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사실 수학을 못하진 않았는데 과목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같이 하는 학생이 잘해야 이게 좀 수월한데 아무래도 수학이 좀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저는 일본어 과목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어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초급이니까 저는 그 정도를 지도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퇴사 결정을 하고 나서 일본어 고급 학생이 한 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진땀을 뺐어요. 근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걔는 고급 문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법 못하거든요. 난 오타쿠의 일본어인 거야.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이랑 이제 몇 주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봐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학습이 되는 친구라서 문법은 혼자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는 주어진 10분 안에 문법보다는 회화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대화 같은 거를 많이 했더니 오히려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 과외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정말 고마운 제안이긴 했지만 저는 바닥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쪽팔려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는 되게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하면 저 엄마한테는 개인 과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선생님만 오케이 해주시면 된다. 근데 미안하게도 내가 내 밑바닥을 들키기 싫어서 미안해 구몬을 하면서 같이 개인 과외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퇴사를 했죠. 그리고 제가 경산 살 때 다녔던 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엄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살던 그 전셋집 보증금을 안 빼줘가지고 몇 달이 비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몇 달 동안 관리비만 내고 살았었는데 그때 또 그 배우자분 회사에 알바가 필요하다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형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사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나 미친놈은 하나씩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언니랑 형부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의 형부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되게 그거 알죠? 일하면 되게 까칠해지는 사람? 근데 나는 그걸 알 리가 없잖아. 그때 회사 직원들한테 음료수를 나눠줬었는데 제가 이렇게 병 같은 거 뚜껑을 잘 못 따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따서 못 먹고 있었는데 형부가 일 잘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들여다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잘됐다 싶어가지고 형부 이거 좀 따주세요 하고 병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형부가 음료수 병을 뻥 소리 나게 따줬어. 그래가지고 아싸 이러고 막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형부도 바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료수 다 마시고 딱 내려놨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알바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막 이랬더니 음료수 뚜껑을 따준다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회사 내에서 진짜 까칠하고 막 무섭고 이런 과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음료수 병을 따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제가 형부의 소개로 여기를 들어오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된 거지. 좀 여러모로 질투였을까? 내가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근데 그래봤자 저도 계약직이어서 오래 할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도 다 뭐 공무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잠깐 알바하는 거고, 뭐 직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바하는 거고, 이런 건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시선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음료수 병 따주는 게 시발점이 돼서 저는 처음부터 거기서 좀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는 좀 약간 내적 친밀감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벽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되게 같이 잘 지내보려고 엄청 막 이렇게 부대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거기서 저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은 약간 제가 진짜로 회사에서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악담이라는 악담을 다 퍼부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되게 잘해주는 척 하는 사람이 매 회사마다 한 명씩 있었네. 예, 그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못 견뎌서 나온 게 있었네. 어머, 그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가 사실 위아래도 없기는 하지만 앞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욕했으면 앞에 가서도 욕할 수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진짜로 나한테 완전 진짜 멘탈 깨지는 얘기 막 해놓고는 다 같이 있을 때는 어머 희미씨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그 사람이 휴무였던 날 제가 저희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니까 그만뒀다는 걸 알았겠지? 와, 바로 문자 와가지고 나한테 악담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고, 또 여기도 복합적인 문제였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제가 자전거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그때 형부가 출퇴근길이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타던 자전거를 빌려주고, 이거 타고 다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형부가, 헬멧도 쓰고, 보호대도 하고 다니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나마 보호대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크게 안 다친 걸 수도 있는데 거기가 학교 안에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었고 차도는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었고 저를 차로 친 그 교수라는 사람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윙 해가지고 제가 그 차랑 부딪히는 순간 날아갔어요.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충돌 착했을 때 평평평평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탁 뜨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어요. 한 몇 분 정도 지났는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괜찮냐면서 이러는데 안 괜찮지. 난 날아갔는데 결국에는 자전거도 형부 거니까 나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형부 자전거 망가졌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어설 수는 있냐 그래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보니까 자전거가 조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망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러면 자전거는 저기 가면 수리점 있으니까 일단 거기다가 맡겨놓고 병원부터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는 물리치료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뼈에는 문제가 없고 그냥 놀라서 근육 경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고 했는데 그게 되게 저는 힘들었나 봐요. 시간을 계속 짬짬이 내야 되는 게 약간 제 루틴이 좀 많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다가 그 앞뒤가 다른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되게 나약해져 있는데 때마침 제가 왜 전 회차에서 언급했던 문화단체 거기서 채용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겸사겸사 거기가 합격이 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살던 형부 집에 전세 기간도 끝나고 이제 진짜로 내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원룸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갔을 때는 같은 금액에 반지하랑 약간 쓰레기 같은 집 이런 걸 보여주더니 언니랑 형부랑 같이 갔더니 갑자기 막 2층, 3층이 깨끗한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신발장 앞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그런 곳이긴 했지만 그 전에 나 혼자 갔을 때 보여준 데랑 비교하면 진짜 완전 차이 났어요. 그래도 벽지는 깨끗했으니까. 그렇게 원룸도 구하고 보증금이랑 한 달치 월세를 주고 나니까 제 통장에는 2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돈은 있어야 되니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생산직. 그리고 또 경산에는 질량공단이 있어가지고 통근차도 이렇게 오고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한 몇 달만 안정될 때까지만 하다가 사무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일상에 좀 안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생산직을 1년을 채우고 퇴직금까지 받고 그만두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생산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이 되게 자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거? 그게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만두게 된 거는 결국에는 그 좋은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그래서 처음에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은 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절반씩 쑥쑥 이렇게 사라지고 몇 안 남은 동기들이랑 밥을 또 같이 먹고 하다가 저랑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그리고 그 생산직 일할 때는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좀 잘 지내긴 했거든요. 근데 밥은 혼자 먹었었어요.
마음을 엄청 이렇게 막 깊게 줄 만한 사람은 또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그냥 뭐 자유로운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회사에 일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막 이틀 출근하고 막 3일 출근하고 막 조기 퇴근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생활 패턴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줄고 사람들도 다 그만두는데 근데 또 출근을 하면은 저만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팀에 가보니까 이거 힘들어서 혼자 못해. 근데 저는 그걸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저한테 말을 진짜 못듣게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철천지 원수한테도 생리대는 빌려준다고 그 친구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생리대 있는 사람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못된 말을 계속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생산직 이렇게 라인 들어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리대를 챙겨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리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언제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파우치에, 제가 그 건설회사 얘기했었죠. 파우치에 항상 생리대가 챙겨져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3초 정도 고민했어요. 저거를 빌려줘 말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천지 원수한테도 생리대는 빌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생리대 꺼내주면서 써라. 근데 결국 걔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그 생산직 알바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요소는 일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제가 나중에 하루만 휴무를 쓰려고 해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그 자리에 2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데를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결국에 제 뼈를 갈아서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좀 소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정말 일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수학 자습학원을 가보겠다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조금 그 애들 자습시켜놓고 중간에 나와서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먹고 들어간다. 근데 순간 그걸로 밥이 될까? 12시간을 일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급하니까요. 일단은 한번 해보기는 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원장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게 면접을 갔는데 면접비를 주시더라고요. 면접 간 날 같이 동행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거기서 한 몇 시간 정도를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이만큼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면접비를 드린다 라고 하고 8만 원 받아왔어요. 그렇게 면접비를 받고 이분이 진짜 돈 계산 되게 정확한 분이어서 어지간하면 내가 식사 시간만 있었으면 일을 같이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급하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하고 이름을 못 외우고 이런 부분이 되게 직장 생활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진짜로 완전히 확인사 자리 된 게 한 교실 안에 10분, 20분 단위로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학생이 20명 정도가 한 교실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막 몇 명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책도 막 우르르 내놓고 가고 우르르 앉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정도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되게 제가 조금 그랬던 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는데 끽해봐야 10살, 11살 막 제일 많아야 고3인데 애들이 공부하는데 자습학원이라는 게 진짜로 애들을 너무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게 이 인수인계를 해주는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애들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망설이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는데 약간 애들이 자세만 조금 흐트러져도 똑바로 앉아. 눈 떠. 일어서서 해. 이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인 말로 애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 식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12시간 내내 공복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2시간, 3시간마다 뭘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와, 앉아있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진짜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틀째 되던 날 원장님이 이제 계약서 쓰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을 하길래 죄송한데 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이 따로 없는 거는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지는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안 먹으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데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출근해주신 이틀치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 계좌를 받아서 16만 원을 바로 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제 집에 오는 택시비까지 선결제를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대표이자 원장 선생님은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밥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일을 같이 못했던 그런 자습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나중에 근황 토크할 때 한 번 더 뭐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진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저의 계획은 2시간 이내로 녹음을 하고 마라탕 사와서 꼬바로우랑 같이 먹고 오후에 편집을 해서 예약 업로드를 해놓는 거였는데 벌써 지금 1시가 됐어요. 원래 11시에 마라탕 사러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직장 얘기를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약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직장에서의 인격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일터에서 무조건 입을 쳐닫고 있는 편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또 예전 직장에서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평생 친구를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초반에 일부러 말수 적은 캐릭터 모드로 지내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에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겪어본 사람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저씨들은 한결같이 남 외모 품평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라도 하면 빨간 줄 그을 수 있는 그런 범죄? 준범죄 같은 행위들을 너무 당당하게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뭐 하나하나 짚어주다가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척도 안 해요. 뭐 열에 하나 알아들을까 말까 하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저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허들이 좀 낮은 편이라 가지고 여자 동료들한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던 편인데 결국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다이어트, 성형, 남편, 자식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그다지 할 말도 없고 일단 어딜 가든 결혼했냐부터 묻잖아요. 속에서 진짜 여러 가지 드립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참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결혼했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약혼자 교도소에 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고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 있다가 왜 드립이냐 하면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보러 와요.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사주에 일복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복이 아니라 고생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생수가 훤한데 그거를 일복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한 10년 동안 없었던 연장 근무, 막 주말 근무 이런 게 생기는 건 기본이고요. 사람을 뽑아놓고 막 합병, 폐업, 인원 감축 와 진짜 이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사유가 돼서 미리 그만둔 곳들도 있었는데 제가 원래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일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를 알아야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대꾸 한다, 귀찮게 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저만 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 소모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든지 좀 살아서 계속 달리기라는 노래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백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에 치환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로 퇴사하고 나면 지겹도록 쉬더라고요.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아, 근데 소통 자체에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을 할 때 희미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를 부르는 건지 알 텐데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허공에다가 뭐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혼잣말인가?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화를 막 내면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는 거야. 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황당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4회차에 걸쳐서 제가 다녔던 직장, 알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진짜로 많이 옮겨 다녔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진짜로 좋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했었던 게 있었나 생각이 드네요. 제 주변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진짜로 열정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뭘 해도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저의 문제가 됐든 외부의 문제가 됐든 어쨌든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해도 좀 적당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시키는 대로나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지금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건 제 말투고 약간 그분들 말투로 하면 시기면 시기는 대로 해라. 네, 그래서 그런지 저 돈도 안 되는 팟캐스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 비밀보장 처음 개국했을 때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방송을 만들자 라고 했던 송은이 김수건니의 마인드를 좀 본받아가지고 저도 제 방송을 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게 정말 잘 돼서 비보처럼 돈이 되는 방송이 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일주일에 한 회차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좀 저한테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진 잘 모르겠어요. 제 성격을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항상 그냥 뭐 조언이라고 해주는 말은 힘이 니는 관리자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눈 한 번 질끈 감고 귀 한 번 막으면 되는데 아닌 거는 또 아닌 거여가지고 아 진짜 제 성격도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아 그걸 꼭 들이받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걸 저도 스스로 아는데 그게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불의를 보고 되게 참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튼이 눌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어쨌든 제가 38살이 되도록 아직 저한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찾아 헤매고 있고 언젠가는 저한테도 불안하지 않고 즐거운 돈벌이가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런 과정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 마셔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저처럼 어디 한 군데 잘 못 붙어 있는 그런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heemistar@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결국에 어쨌든 내 인생 내 거고 내 팔도 내가 흔드는 거라고 궁한 사람이 길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관심과 흥미가 있으신 고용주분들께서는 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1, 2년 프로젝트 뭐 그러다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손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체류비만 해결되면 어디든지 오케이. 이동의 자유 히미스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막 전국 어디로든 이사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명동 풀스윙님께서 우리 빨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클럽 제로소다를 좀 챙겨가지고 대구 한줌단 여러분들을 뵈러 갑니다. 대명동 풀스윙님이랑 땡땡이 한줌 톡토로님 뵙기로 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녹음을 끝내고 마라탕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호정메이트랑 둘이서 마라샹궈, 꼬바로, 지삼선에 칭따오까지 엄청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이게 또 먹고 나니까 더 땡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샹궈보다는 탕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단계의 맵기여도 샹궈가 조금 더 매운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직장 얘기를 구구절절 한 김에 부디 계속 언급하지만 제가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새 직장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내비추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좀 돈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직장 말고 재미있게 일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드디어 마지막 멘트입니다. 지금 3시간 녹음했는데 편집하고 몇 분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힘이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기타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heemistar 팟캐스터 힘이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힘이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